예, 5주 3차 시 공부를 합시다. 문학과 인간 5주 3차 시. 자, 지금 우리가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읽어가면서 3주차에 했던 작가란 무엇인가 관련된 그 공부를 좀 보완해서 작가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5주 3차 시에서는 이제 그 일정한 마무리를 좀 해보지요. 해보는데, 지금 이제 그 까미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어떤 무관심의 문제,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 아, 이랬을 때 그 무관심에 저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가로 이렇게 유추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무관심의 문제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소위 실존주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지성계에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철학 사상이 유행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전쟁의 폐허를 겪은 그 1950년 2차 세계대 아니 저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실존주의 사상이 또 수입돼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나 문학의 영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호응을 얻는데, 어쨌든 뭐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그 합리주의라든가 실증주의 그런 사상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프랑스, 독일도 이제 영향 같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철학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세계 대전 후에 문학이나 예술의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하나의 이제 철학 사상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하나의 그 어떤 사조, 문화예술의 한 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 좀 어렵긴 해요. 원래 이제 철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 본성을 의미하죠. 그게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별자로서 그것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그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본질보다는 개개의 인간의 어떤 실존, 음, 자기 실존에 대한 강조, 이것이 이제 그 뭐 하나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실존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것에 바탕을 두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근원이다, 이건 이제 소위 뭐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들은 또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이제 작가고 철학 사상가 사르트르가 이제 알베르 까미라든가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소위 실존주의 쪽 어떤 철학을 뭐 집대성했다고 그럴까, 정리했다고 그럴까, 이게 사르트르인데, 하여튼 뭐 그 어떻게 또 이제 이거 실존주의를 계속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초월자, 야스퍼스 같은 초월자 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소위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하나 있고,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소위 부정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나 자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선행한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스스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게끔 운명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또 그 허무주의, 니힐리즘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할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패스트가 무관심에 맞선 투쟁을 다루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패스트는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해서 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투쟁할 수 있다는 완벽한 상황을 예시하고, 근데 이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투쟁할 수 있다. 뭐 그것은 워낙 그 이해관계가 개별적인 인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 하나의 사회, 국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 의디를 좀 이야기를 할까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볼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종 타 인종에 대한 어떤 혐오 범죄가 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이를테면 혐오 범죄를 일으킵니까? 나보다 더 센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열한 거예요. 복수를 당할 위험이 없는 무력한 희생물, 이제 뭐 철학적으로는 대리생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그러니까 특히 그 최근에 내가 넷플릭스로 그 베를린의 개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10화까지 그 미니 시리즈던데 좀 봤는데, 독일에서는 그 상당할 정도로 그 이민자들에 대한 그 인종 혐오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베를린만 하더라도 터키 이민자들이 20만 명 이상이 살던데, 영화에서 보니까 최근 영화인데, 독일인들 소위 이제 네오나치라고 해서 신나치 그런 극우주의자들이죠. 극우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한 그 나치 있죠. 터키라든가 중동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혐오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프랑스도 그 소위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혐오, 타 인종에 대한 혐오가 많고,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또 그 흑인에 대한 그 혐오, 폭력이 굉장히 많죠. 음. 그런데 또 그것이 백인들이 또 동양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뭐 거의 뭐 외모가 비슷하니까 아주 최근에 뉴스도 그 한국인이 이제 엄청난 그 폭력 희생자가 됐다.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차별적인 혐오의 정세를 이제 디라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이제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뭐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에 기초했냐 아니면 뭐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이건 이제 따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인종차별 역사가 사실은 전염병의 역사와 굉장히 또 밀접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염병,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역사이면서 전염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혐오의 역사가 되기도 해요. 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내부의 적으로 지목되어서 한 차례 사륙과 약탈의 제물이 되었고, 후일 히틀러에 의해서 민족 말살의 순환을 당한 유대인은 14세기 중후반에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했을 때도 집단적 광기의 식물이 되어야 했어요. 그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죠. 2500에서 3500만 명. 그때 패스트가 모종의 독에 기인한 것으로 그런 믿은 그런 그 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동안 이제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온 유대인들을 의심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세미나 수원에 독약을 풀어넣어서 페스트를 퍼뜨렸다,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거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 때와 같이 이렇게 흑사병이 창궐할 때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또 이제 유대인 이게
이제 일본에서 1924년이면 이제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식민 지배를 당하던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때 1924년에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똑같아요. 그 유대인 학살 사건처럼,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이 불을 질렀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우물에 독을 이제 이렇게 뭐 어쩌니 저쩌니 해서 무고한 한국인들을 엄청나게 살육을 해요. 어, 이게 이제 바로 이거죠. 이 혐오 범죄, 혐오 범죄, 복수를 당할 위험이 없는 무력한 그 대리생자들에 대한 폭력. 어, 이제 이때 그 운동 때 교황이 패스트의 피해를 당하는 유대인은, 그러니까 이 패스트의 피해는 그야말로 그 인종이라든가 뭐 성별, 뭐 신분의 고하를 그 가리지 않았겠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 글도 그렇고 다른 글 그 좀 더 이제 더 발표하기 위해서 좀 뭐 많은 분량 200정도 한 100장 내외 그 글을 이제 어디 그 저널에 발표했었는데, 이 요걸 아주 압축한 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염병 그 자체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도 유대인은 똑같이 이 패스트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포고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황 말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유대인의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자들은 언제나 소수그룹, 주변인들 또는 외부인들 가운데 선택되어서 다수의 억압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내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뭐 공주, 왕비, 대주교 이렇게 다 죽어 나가요. 추기경도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희생되고 패스트죠.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도 4분의 1로 감소할 만큼, 이렇게 왕족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요. 패스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스트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의학이 발달했죠. 그 전에 그 시절과 비교하면 의학도 발달하고 어떤 경제적 사정도 굉장히 나아졌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이라든가, 그다음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의 발전과 그것을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다르죠. 14세기, 15세기 유럽과 오늘날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사망자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죠. 미국의 경우는 1년이 좀 경과하면서 가장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이런 집단적인 그 소위 그 역병에 취약한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 사망자 중에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그리고 또 빈곤층, 빈곤층. 그 이제 의료 그 기술의 접근 정도, 삶의 어떤 경제적 조건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돼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노년층과 상대적 빈곤층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이렇게 이제 그 재난적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는 국가의 공적 책임과 시민들의 공동체 윤리가 매우 이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 위기 상황 혹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공동체 정신을 이제 함양하는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어떤 뭐 이런 뭐 패스트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런 어떤 질병
질병의 감염의 위험에 이제 노출됐거나 아, 했을 때 그 어떤 개인의 이해에 매몰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위기에 맞서는 그 페스트에서 의사 리웨라든가 몇 사람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까 그 2차 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던 그런 그 시기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대구 경북 쪽에 달려갔던 이런 의료진들. 그다음에 또 보면 익명의 시민들이 병원 앞에 가져다 준 마스크들, 누군가 끼니마다 보내준 음식들, 그리고 방역 당국의 헌신과 자발적 협력으로 확산세를 멈추게 함께 노력했던 국민들을 보면 리베카 솔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이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그 위기라든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오히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이제 리베카 솔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니기도 하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불행 속에서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현재 고통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서 견딜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소망 없는 불행은 현재 상태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개선이가 아니라 개선애겠죠. 이것도 이제 그 오타죠. 개선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는 총체적인 비극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지 않고 우리 일상과 함께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해요. 아까 그 페스트에서 의사 리웨가 10개월 1년 지나서 이제 그 오랑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작은 도시에서 이제 페스트가 물러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때 언젠가 다시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고 우리 일상과 함께 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어, 완전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스나 메르스가 그랬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 지금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이제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면역체가 자리 잡으면 언젠가는 물러갈 거라는 우리가 기대를 갖죠. 그러나 이제 공통된 생각들은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물러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동안 인류가 견지해온 성장 신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 신화. 이 오로지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했던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자본주의가 이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모를 어떤 탐욕의 추구, 이 성장의 신화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역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하급수적 경제 성장의 가속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세계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그러니까 그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제적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그다음에 의료의 발전 등에 힘입어서 또 이제 세계적인 인구는 팽창한 거예요. 팽창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 경제 성장의 가속화가 진행되어서 세계는 급속한 인구 증가. 지금 세계가 60억 정도 되나요? 어, 그러죠. 중국이 13억, 인도가 13억, 뭐 미국이 몇 억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죠. 이런 급속한 인구 증가. 그러면 어떤 문제? 이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원 이용에 따른 이 환경 오염의 증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창궐 할때 중국의 이제 일상이 멈추니까 공장도 많이 멈추니까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아서 깨끗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지금 올해에는 또 시작하고 있어요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 확대 이런 지구 문명의 종말적 징후 이런 것이
결국은 이게 성장 신화가 가져온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도시 인구의 밀집, 시골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죠. 밀집, 동물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 이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남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작가 결국 이제 우리도 그렇죠. 마찬가지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에 결박되어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무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독자로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는 뭐 지식인으로서, 또 작가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이제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남는 과제가 뭐냐? 즉 대안이 뭐냐? 세계적 차원의 연대 협력 공동체 정신의 복원과 생태 친화적인 사회 경제 구조의 과감한 전환. 알아요.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 그 회의하고 추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적 풍요, 과도한 소비 등에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물적 가치관과 과도한 소비 문화는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경쟁을 당연시하고 아무런 성찰 없이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든 천박한 자본주의 구조와 제도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자본주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그 유일한 어떤 세계 지배 체제가 자본주의인데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죠. 다만 문제를 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문 강좌, 우리의 공부는 예, 의의가 작지 않다. 희망적인 아까 리베카 솔빗이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연대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 하나의 예가 보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들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바로 지척에서 대치 중이던 독일군 진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독일군의 노래, 프랑스군, 영국군, 벨기에군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던 병사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크리스마스에는 휴전하자 이렇게 해요. 공식적인 친교 행위는 지금 반역죄로 간주돼서 처벌받을 수 있죠.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런데 병사들은 크리스마스만이라도 평화를 원했고 현장 장교들은 그런 행위를 묵인해 주죠. 서로 참호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자기 아군들의 시체들 장례식을 합동으로 치러주고 서로의 보고품을 교환하고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서로 이발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축구 경기를 하고 감동적이죠. 너무나 이거 실제예요. 실제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배신 행위죠. 그래서 현실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도 이 광기에 대안을 찾았고 자연스럽고 건전한 공포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그 공동체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연대 의식이 그러니까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성장 문명의 어떤 맹목적인 축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것을 멈추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랬을 때 쉽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충적으로 뭐 이제 회보에 실렸던 내 칼럼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할 거예요. 뭐 친일 문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할 텐데 이제 문학의 소위 순수 시란 무엇인가 다음 주차 공부를 합니다. 6주 7주는 이제 시란 무엇인가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작가는 무엇인가 뭐 관련돼서 그 이제 동일문학상을 대표적인 친일문학상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동일문학상을 많은 작가들이 받아요. 상금이 5천만 원이나 되니까. 그다음에 주류 소위 주류 언론의 그런 그 어떤 그 상에 대한 유혹을 버리기는 저버리기는 거부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김동희는 그 해방되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항복하던 날, 8월 15일 날 아침에도 그 이를테면 총독부에 가가지고 그 작가단, 이를테면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동에 나설 작가단을 이제 그 이렇게 구성하자라고 제안했던 그 대표적인 친일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김동인인데, 조선일보가 이제 김동희를 기리는 동일문학상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요것만 볼까요? 결국 이제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당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가 일제협력하면서 전쟁터로 청년들 전쟁터로 내몰았던 이런 사람들을 그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나 어머겠던 시절에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 시절에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던 일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특히 역사는 뭐냐? 후대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과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난 3주차에 이어서 5주차에 작가는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 누구를 기를 것인가? 어떤 태도? 역사가 그거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이 김숨이라고 하는 김숨, 소설을 썩 잘 쓰는 작가, 뭐 김숨만 그런 게 아니라 권여선도 그렇고 다 이 동인문학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상금을 받고 나면 이제 어때요? 이 작가는 언어가 생명이죠. 언어가 생명인데 조선일보스러운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비판할 수 없죠. 돈 받았잖아요. 5천만 원이나 돈을 받고 상을 받았으니 그 조선일보스러운 것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밥은 중요하죠. 그러나 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작가로서의 그런 자존감 또는 시대의 책무를 외면하고 나면은 그럼 외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을 통해서 당대의 모순과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작가의 언어는 밥벌이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작가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보충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주차 작가는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주와 7주차는 시란 무엇인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